사실 썸바디를 소개할 생각은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썸의 방과 서재를 보는 순간 이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우선 이 드라마가 저의 취향이었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멜로인지 스릴러인지 불분명한 혼종 하이브리드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특히요. 하지만 이렇게 썸바디를 소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한국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건축과 공간 등을 주인공의 성격과 연결해서 섬세하게 보여준 작품 중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썸바디를 콘텐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 대신 이렇게 스틸샷을 사용하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썸바디를 보시고도 캐릭터들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드라마 공간 속에 숨어있는 캐릭터의 특징들을 끄집어내어 제 나름대로 이 드라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썸바디 속 공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일단 드라마 내용을 소개해야겠죠. 이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신 것으로 알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 썸바디는 썸바디라는 채팅앱을 통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건축가 성윤호를 사랑하게 된 썸바디 채팅앱을 개발한 천재 프로그래머인 김섬이 과거에 썸을 탔던 친구 경찰 연기은과 이제 앞으로 썸을 탈 것 같은 무당 임모건과 손잡고 거시기 한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간단히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정리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이 드라마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 속 캐릭터에 대해서 미주알 고절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윤호가 왜 채팅앱을 통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다니게 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단순한 쾌락살인이라면 그가 왜 썸과 모건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 드라마의 줄거리만 따라가서는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헷갈리는 것은 섬의 태도이지요. 윤호가 연쇄살인범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선택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섬과 윤호도 헷갈리는데 기운과 모건이 또 섬을 그렇게 아끼는 이유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섬뜩한 사람이 바로 섬인데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이 섬을 비롯해서 윤호 그리고 기운과 모건의 부족한 캐릭터 설명을 이들이 속하는 공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드라마에서 삭제해버린 이들 캐릭터의 성격을 각각이 속한 공간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인물은 섬입니다. 여기서 섬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천재 프로그래머로 나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예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으로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은 희노애락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은 기쁨, 슬픔, 공포 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감정들을 그냥 배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섬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통의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하고는 좀 다르게 극화했습니다. 썸바디에서 그리는 섬의 마음은 그냥 비어져 있는 흰 벽 같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흰 벽 앞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그림자처럼 그 누군가의 감정을 흉내내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런 섬의 마음속 부재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 과잉자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드라마는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에 중독되어 버린 윤호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에로스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나요. 그렇게 섬의 공간들은 모두 흰색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섬이 일하는 회사의 사무실도, 그리고 회사의 사무실과 똑같은 책상과 서가 배치를 한 섬의 집의 서재도, 윤호와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그녀의 침실도, 섬의 진정한 자신만의 공간인 그녀의 작업실도, 그리고 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식욕과 성욕을 표현하는 부엌도 모두 흰색입니다. 그런데 썸바디는 섬이 남의 잉여 감정을 사냥하는 신중한 헌터라는 그녀의 본질을 야스퍼그 증후군 뒤에 몰래 숨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섬이 출근할 때마다 매일 마주치는 할머니를 마치 장애물을 피해듯이 피해가는 장면입니다. 썸바디에서는 할머니와 같은 골목을 걸어가면서 할머니를 피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섬은 할머니가 없는 밤에도 할머니가 길에서 걸어오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골목을 똑바로 가지 않고 요리조리 방향을 틀어 걸어갑니다. 그래서 섬이 야스퍼그 증후군 환자로 사람을 피한다는 이미지를 줍니다만, 사실 이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섬은 할머니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골목의 맨홀을 피해서 걸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즉 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약자가 아니라 강박증이 심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섬의 강박증에 대해서는 이미 섬의 회사 사무실과 섬의 집 서재의 책상과 서가, 그리고 거기에 놓여있는 집기와 책,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가 똑같은 것으로 이미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이 아주 심하게 강박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작 그녀의 회사 사무실의 책상 건너편과 섬의 집 책상 건너편은 인테리어가 스탠드 등이 같은 것 이외에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헐렁한 강박증이라니 쩝. 그런 허술한 강박증에 반박하고 싶었는지 섬이 자신의 집 서재 창문에 윤호의 회사에서 스케치해온 시멘트 사일로 그림을 붙여놓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스케치를 비워놓고 그냥 위치만을 알 수 있도록 테이프만 붙여놓은 꼼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건 그녀의 야스퍼그 증후군을 더 돋보게 하려는 장치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이런 장치들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섬의 집 현관입니다. 섬은 현관 앞의 방풍문을 항상 닫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놓은 방풍문 사이에 이렇게 언제나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슬리퍼를 놓아 두었습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윤호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그녀가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듯이 그도 신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 방풍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섬의 공간은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틈을 둔다고요. 그것은 마치 노련한 사냥꾼이 덫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섬의 회사 사무실 문은 그녀의 집과 다르게는 철옹성처럼 보이는 것도 또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인 것은 섬의 회사인 스펙트럼의 대표 사만다 정의 사무실 방문이 섬의 사무실 문과 똑같은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사만다의 사무실은 섬의 것과 다르게 보통의 사무실처럼 개방된 사무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안쪽으로 오픈된 유리 사무실은 사만다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만 기대어 앉기만 해도 가능했고,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서 사무실 내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공간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전체 직원들에게 개방되어 열린 대표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무실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만다의 사무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만다의 사무실은 그녀의 지배욕을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표 사무실과 섬의 사무실 문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윤호는 딱 한 번 섬의 회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들어간 사무실은 섬의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대표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윤호가 마치 투명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물론 여기서 윤호가 사만다를 협박하는 장면이 연출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사만다와 섬의 사무실 문이 똑같이 디자인된 것은 섬이 윤호에게 덫을 놓아서 잡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만다를 제외하고 극 중에서 섬의 사무실을 찾아온 유일한 인물은 모건뿐이고, 모건과 섬은 윤호에 대한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도 하거든요. 결국 윤호는 섬이라는 공간의 덫에 걸린 사냥감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만다의 사무실의 문과 섬의 문 디자인을 같게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섬의 사무실에서 나온 윤호가 스펙트럼의 사무실 창 앞에 앉아있는 모습 역시도 갇혀있는 사냥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근거는 윤호가 미로에 쥐를 가두는 실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썸바디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미로에서 어떻게 쥐가 빨리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끔찍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또한 윤호는 섬과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그녀를 유인해서 미로와 같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녀를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CCTV로 보면서 마치 미로에서 쥐가 죽을 듯이 탈출하는 장면을 보듯이 그녀가 상처 입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하죠. 하지만 섬은 사냥감이 아닌 포식자였지요. 그 어두운 미로의 공간을 단번에 자신의 공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섬의 첫 살인이 벌어집니다만 그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섬이 정당방위로 살해를 한 이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의 살짝 열려져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섬의 엄마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엄마 복장이 그녀의 어린 시절 엄마의 옷차림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때부터 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섬의 어린 시절 섬의 엄마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섬에게 감정을 흉내내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즉 이해하지 말고 흉내내도록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두려움을 가르치면서 섬의 포식자 본능을 깨우고 맙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섬은 엄마의 목을 조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엄마의 추억은 이 장면에서 끝이 나지요. 그러면 이 병실에 서 있는 엄마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유령? 그것도 아니면 섬의 꿈속이었을까요? 저는 섬의 첫 살인이 바로 그녀의 엄마였을 것이라는 것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이자 살인 용의자가 있는 병실의 문을 저렇게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찰이라니요. 말은 좀 안되지만 그래도 썸바디는 각자 캐릭터에 따른 공간의 설정이 확실하게 지켜집니다. 섬의 공간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윤호의 공간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윤호는 이 드라마에서 건축가로 나오지요. 그래서인지 썸바디에서 윤호의 공간으로 그의 건축 설계 사무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호의 건축 설계 사무실은 내부 마감에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하얀색의 특별한 장식이 없는 섬의 공간에 비해 엄청 올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바로 김수근 건축가의 대표작인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입니다. 지금 미술관이지만 원래 공간 건축의 설계 사무실이었죠.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은 건축 스타일로 보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건축입니다. 여기를 설계한 김수근 건축가는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을 전파한 대표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처음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들은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 스타일과는 달랐지요. 그의 초기작 중에 하나가 바로 세운상가입니다.
김수근 건축가가 처음에 주로 사용한 재료들은 철근 콘크리트였고 마감은 백색 페인트 계열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더니즘 건축가로서 김중업 건축가와 함께 김수근 건축가는 철근 콘크리트를 잘 사용하는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에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 국립박물관의 외색 논란으로 타격을 입고 그때부터 노선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 전환기의 작품이 바로 이 공간 사옥이자 현재의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 공간에서 근무했던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한 획을 이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간 사옥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컨텐츠의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썸바디로 돌아가서 윤호가 주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을지로 재개발 지역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세운상가와 청계대림상가입니다. 윤호는 건축가라고는 하는데 하는 설계일이 이처럼 과거의 영역을 부수고 재개발을 하거나 폐공장을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설계일에 많이 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헌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윤호는 헌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괴하는 것에 더 끌리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윤호의 첫살인을 되짚어보면 자명해집니다. 윤호의 첫살인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은 윤호의 쾌락이었죠. 그때부터 윤호는 사실 망가졌습니다. 운 좋게 살인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끝이 뻔히 보이는 길을 걷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그가 살해를 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설계안을 발표할 때 자신에게 모욕을 준 대상을 살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찌질하게 자신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살해하기도 용이하며 또 자신을 얼뜨기 대학생으로 치부한 교수를 곤란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 제자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교수는 죽이지 않고 엄청 고통을 준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 교수에게 자신의 살인을 떠넘기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자신의 살인이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살해를 합니다. 자신의 흔적이 들통날 수 있는 분식집 여사장님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들을 모곤에게 넘긴 분식집 여사장의 남자친구도 서슴없이 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윤호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은은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윤호를 의심하고 있는 모곤도 죽이지 않고 협박만 해댑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자면 처음에 윤호를 만나서 그의 살해 행각을 눈치채고 있었던 섬부터 죽이는 게 맞겠죠? 그럼 왜 윤호는 섬을 비롯해서 모곤과 기은을 죽이지 못했는가? 저는 그 단초를 이 장면에서 찾았습니다. 윤호는 어둠으로 그 밑이 보이지 않는 시멘트 공장의 거대한 사일로에 무척 끌립니다. 저에게 이 장면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윤호가 이런 공간에 끌리는 것은 이런 빈 공간에 대한 동경이라고요. 윤호가 살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가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그의 몸, 즉 바디에서 넘쳐나는 살인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호가 그런 쾌락의 살인마가 된 것은 첫 살인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호의 등에는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윤호는 처음 기은을 만날 때 자신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썸바디 프로필을 꾸며서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은을 유인하기 위해서 쓴 휠체어를 그녀를 버리고 왔음에도 계속 끼고 돕니다. 물론 나중에 기은을 다시 죽음의 위로 넣을 때 그 휠체어를 미끼로 쓰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윤호는 휠체어에 앉게 되면서 육체, 즉 바디의 영혼에 갇히게 되었다고 믿게 되는 기은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수영장에서 기은의 마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윤호는 어릴 적에 분명히 큰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의지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윤호가 기은 앞에 나타날 때만 마치 교복 같은 형태의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을 더해보면 그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의도치 않은 살인이 윤호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의 살인 욕구를 윤호는 온전하게 다 받아줄 수 있는 빈 공간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시체를 숨겨줄 수 있는 그 시멘트 공장의 사일로와 같은 엄청 큰 빈 공간 같은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섬입니다. 정말로 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공간은 완전히 비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스스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 없기에 텅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섬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섬이 살인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성인 오락실 사장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섬이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오락실 사장을 면회온 것은 그에게 살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물어보기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면회실 유리창에 비친 섬의 그림자와 오락실 사장의 얼굴이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섬은 겉으로 하나의 빈틈도 없어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천재 같지만 그녀의 실상은 결국 속이 텅 빈 자신의 공간을 이용해 사냥을 하는 썸바디리어의 최상위 포식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그녀에게 자신이 디자인한 공간을 선물하려는 윤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겠죠. 그녀의 속이 텅 빈 공간을 디자인하려는 순간부터 윤호는 섬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윤호는 섬에게 자신이 디자인할 공간은 섬의 사무실과 집의 서재와 다 똑같지만 한쪽 벽면만은 자신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윤호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 살인 사건들과 기은의 반격으로 서서히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를 찾아가 그녀의 서재를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섬은 자신의 앞에 윤호를 두고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윤호는 그냥 섬의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윤호는 처음부터 자신은 섬의 성욕을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섬은 자신을 닮은 사람이 윤호가 처음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섬에게 이렇게 홀린 게 윤호뿐일까요? 여기서 기은과 모곤의 존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과 기은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과 기은은 그녀가 휠체어 신세를 지기 전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은이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자 섬은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윤호가 기은의 휠체어를 버린 것처럼요. 그래도 기은은 다시 섬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옷을 입고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기은의 공간은 이상하게 섬의 공간과는 반대로 완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은은 휠체어와 상관없이 대단한 활동력을 보입니다. 윤호가 산속 수영장에서 휠체어를 버렸을 때 기어이 산과 도로를 나와서 살아 돌아왔고, 윤호의 게임에 빠져서 휠체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을지로 재개발 지역에 왔을 때도 또 이렇게 기어서 또 계속 갑니다. 어떻게 보자면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로 넘쳐나는 윤호와는 달리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그 몸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의 화신이 바로 기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과 극이라서 윤호와 기은은 은근히 통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결국 윤호가 기은을 직접 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윤호와 마찬가지로 기은 역시 사실 섬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은이 섬과 모곤에게 윤호와의 성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되지요. 즉 기은은 섬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가 없는 기은의 집도 이해가 갑니다. 기은 역시 윤호처럼 육체에 갇힌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은을 휠체어에 앉히고 그녀의 공간에서 섬의 집처럼 칸막이를 세우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캐릭터 설정을 대비하여 더욱 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고요? 제가 그걸 더 확신하게 된 것은 모건의 캐릭터 때문입니다. 모건의 신당, 즉 점집은 사실 그녀가 사는 공간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은 확실히 신당과 자신의 생활 공간을 분리해서 살고 있더군요. 심지어는 자신의 침실 문에 도어락까지 달아 놓았습니다. 모건이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 윤호에게 당하고 겨우 탈출해온 기은이 택시를 타고 신당 앞에 도착했지만 신당의 앞문으로 그녀를 들이지 않고 뒤쪽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물론 무녀로서 모건의 직업의식일 수도 있죠. 부정한 것은 신당으로 드러놓을 수 없다는 의지. 그래서 윤호에게서 받은 면도칼을 가방에 넣어 놓은 섬조차도 신당 앞문을 통해서는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즉 썸바디 속 캐릭터 중 가장 갇혀진 공간의 소유자가 바로 모건인 것입니다. 그럼 그녀의 마음속 공간도 그렇게 닫혀져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건의 직업이 그녀의 마음속 공간이 그렇지 않다는 설정을 만들어 주네요. 바로 영적으로 모건의 마음속 공간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한 존재만을 향해 열려져 있죠. 바로 장군이라는 신의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호의 횡포로 부서진 장군상은 모건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건은 섬이 윤호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지우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그녀의 신당에 섬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썸바디는 이런 둘의 관계를 동성애 코드에 묘하게 숨겨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장면들을 보시면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썸은 윤호가를 자신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칼을 가지고 그걸 모건에게 맡깁니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모건의 무구 중 대부분은 칼입니다. 모건이 모시는 신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작도에 올라갈 때 칼을 입에 물고 올라가는 모건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론 제가 9세대에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칼을 입에 무는 구판을 다른 영화나 영상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일반적인 구판의 풍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냥 모건이 윤호나 기은처럼 섬에게 끌리기 때문에 그녀의 살인을 도와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당인 모건, 프로그래머인 섬, 그리고 경찰인 기은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모건의 동성애적 성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건은 레즈비언 바에서 하룻밤 상대를 찾아 나서는 일도 자주 합니다. 기은과 모건이 연결된 것도 이런 숨겨진 설정이 있는 게 아닐까요? 원나잇으로 만나게 된 기은, 그리고 이후 편한 사이가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썸바디의 시즌 2를 맞는다면 모건과 섬의 사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썸바디의 캐릭터별 공간들이 어떻게 그들의 설정과 성격을 규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썸바디 속에 숨겨져 있는 건축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운상가가 있는 을지로 지역에 대한 썸바디 속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사대문 안의 중심 지역이지만 가장 서울에서 낙후된 공간들로 최근까지 남겨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지로 지역 내부는 마치 시계를 40년 전으로 확 돌려버린 것처럼 과거 서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썸바디를 보니까 재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 철거가 많이 진행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저 공간을 비우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미래처럼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네요. 을지로에서 없어지는 것은 골목길 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세운상가와 청계 대림상가도 같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수근 건축가가 자기 뜻대로 세운상가 등의 설계가 실현되지 않자 자기 작품으로 여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청계 대림상가 옥상의 외부 계단에서 바라본 종묘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는 게 많이 속상하네요. 참, 앞에서 김수근 건축가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었던 건축가인데 그의 대표작인 공간사옥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했었죠. 공간사옥에서 한국 전통주택의 공간 개념을 현대화한 것도 그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김수근 건축가의 벽돌 건축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벽돌 건축들과 비슷한 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라이트도 모더니즘 건축의 주요 재료인 콘크리트로 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라이트를 모더니즘 건축의 시조라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시조라고 보는 외국의 건축 이론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라이트의 작품들 중에는 진정한 모더니즘 건축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르꼬르비제의 빌라 사보와 같은 백색 페인트의 콘크리트형 박스형 건물 같은 작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트가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건축가가 꼬르비제였다고 하네요. 라이트는 꼬르비제의 빌라 사보아 하우스를 카드보드 하우스, 즉 판지로 만든 집이라고 해서 경멸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꼬르비제와 같은 모더니즘 건축가로 불리는 것도 정말 싫어했다고 하네요. 하긴 이 영감의 성질이면. 그런 거 보면 근대적인 재료인 백색 페인트와 콘크리트 그리고 직선과 그리드로 디자인된 모더니즘 건축 스타일의 공간을 추구하는 서머의 공간과 전통적인 재료인 벽돌과 나무로 과거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스타일의 윤호의 공간 자체가 벌써 두루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원래 윤호의 공간이 그랬을까요? 윤호의 썸바디 앱 프로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주자인 안도 다다오의 뮤지엄 산에 있는 삼각형 준정의 긴 띠창이고, 윤호의 스마트폰 배경의 사진은 안도 다다오와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건축을 전통으로 여기고 카피하여 새롭게 해석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타미 준의 바람 미술관을 사용했네요. 그런데 이 건축 작품이야말로 속이 텅 비어져 있고 외부 마감의 나무들 틈 사이로 들어오는 제주 바람이 이 공간을 채워주네요. 마치 섬의 비어져 있는 공간처럼요. 썸바디는 이런 건축 이론이나 건축사적인 내용을 캐릭터 설정에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접근이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우선 부엌의 경우를 보자면 기은의 부엌은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하부 부분을 완전히 비워서 휠체어를 그대로 탄 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고, 대신 하부장들은 옆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휠체어를 탄 채로 싱크대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것이 쉽지는 않게 보이네요. 또 기은의 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저것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분들을 침대에서 들어서 휠체어를 앉을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탈 것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외부 공간에 있어서도 휠체어 관련되어 눈에 들어온 공간은 섬의 회사 마당에 있는 램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꼬르비제의 빌라 사바 2층 외부 마당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램프와 많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 램프가 정말로 휠체어를 위한 램프의 경사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썸바디에서 기은의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였거든요.
이것은 빌라 사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램프의 중간에 있는 참의 폭이 실제로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폭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코르부지에가 이 램프를 디자인한 것은 디자인과 공간을 고려한 것이지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녀의 집은 입구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바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휠체어에 의지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일종의 숨겨진 암시일까요? 기은의 집이 5층이네요. 그런데 하필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 윤이 나는 5이네요. 역시 기은과 윤호는 천생연분이었던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윤호가 살해된 이후 그를 유일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바로 기은이네요. 그것도 윤호가 그녀를 협박할 때 사용했던 막대 사탕을 소중히 간직하면서요. 정말 둘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까지가 썸바디 속 공간 분석을 통한 캐릭터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정지우 감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해피엔드는 인상적인 작품이긴 했지만요. 그 다음의 작품들도 저에게 큰 흥미가 되는 작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 속 공간이 좋은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드라마 속 시놉시스나 캐릭터의 설정과 딱 맞는 공간들을 영상 속에 담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썸바디 각본을 쓴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감독인 정지우 감독과 함께 한지환이라는 작가가 각본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작을 찾아봤더니 제가 본 것은 오늘의 탐정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드라마 속 배경이 된 탐정 사무실이 윤호의 사무실 밝은 버전 같았다는 기억이 나기는 하네요. 그리고 미술 감독의 전작들도 찾아보았는데 그렇게 또렷한 작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에 건축 자문을 한 분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일 수도 있네요. 건축 자문들을 살펴보니 김수근 건축가 공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후 독립하였던 승유상 건축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분도 있는 것 같고,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는 건축가도 여기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호의 사무실 입구에 왜 뜬금없이 현대 한옥 모델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보이는 저편의 사무실 내부는 제가 보기에는 썸바디 속 윤호의 건축 사무실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썸바디를 보면서 간만에 건축과 드라마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컨텐츠를 만들었지요. 이제 다음번 콘텐츠가 올라갈 때는 새해가 되겠네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에 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